자, 3절 TCP 네트워킹 자, 살펴볼게요. 자, 3절 TCP 네트워킹은 여러분 네트워킹이 근데 뭐예요?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요거를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TCP가 붙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TCP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로토콜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왜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고받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 그러면 이제 그냥 데이터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규칙. 그래서 이제 이 TCP 방식의 연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DP 방식의 또 통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P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통신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IP를 가지고 이제 연결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연결 작업. 이 연결 작업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TCP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TCP는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 그래서 아까 뭐 데이터 전송 뭐 규약, 규칙 요걸 이제 TCP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너무 어려워요. 규약이 뭐지? 그 데이터를 이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 연결을 하거나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신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것인가. 그 신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죠. 신호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걸 정의해 놓은 거. 이 신호 자체를 정의해 놓은 거. 어떻게 연결 신호를 보낼 것이냐.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요구를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토콜. 그래서 TCP 네트워킹은 IP 주소로 여러분이 상대방 컴퓨터와 이제 연결을 이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도록 하는 이제 전송 규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로 전송할 때 쓰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전송용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전송용 프로토콜은 TCP. 이거 뭐의 약자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가요? UDP는 유저 다이어그램 프로토콜. 이것도 역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 두 프로토콜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TCP 같은 경우는 먼저 연결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UDP는 상대방이 연결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를 무조건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TCP가 좋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UDP 할 때 내가 그 특징을 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자, TCP는 연결형 프로토콜이다. 연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이 그림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는 매우 심플하게 그림을 사실 그렸지만 사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그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뭐 라우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될 거고 하여튼 매우 복잡하게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PC와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TCP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가 연결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연결 작업부터 먼저 한다. 그럼 연결을 할 때 내가 어떤 솔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솔로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를 이렇게 고정해서 여러분이 이 PC와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고정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한번 이제 연결이 된 이 회선 자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 회선을 통해서 그대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회선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여기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회선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TCP는 처음 이제 여러분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용한 회선 자체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고정된 회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통신 회선이 고정되고 이 말 이해되죠? 예, 통신 회선이 고정이 되고 데이터는 고정 회선을 통해 전달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TCP는 보낸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달되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됩니까? 왜 순서대로 전달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자, 아까 이 PC에서 이 PC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회선이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치자의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는 요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뭐 1번 전달되고 2번 전달되고 3번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1번부터 받고 그다음에 2번 받고 그다음에 3번 받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회선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이 데이터는 고스란히 이제 이 PC 쪽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 데이터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보냈지만 너는 못 받았다. 이게 이제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손실이 거의 없다라는. 자, TCP는 IP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TCP IP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IP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TCP IP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TCP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에 통신할 때 이제 TCP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전송, 그다음에 파일 전송, 그다음에 DB와 연결 작업할 때도 여러분이 TCP가 사용된다. 대부분 다 TCP가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TCP를 대부분 쓰죠. 그래서 자바는 이제 TCP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java.net 패키지에서 이제 두 가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소켓, 그 다음에 소켓. 이제 두 가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 소켓은 앞에 서버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얘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제 서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버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이제 서버는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버는 언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이제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처음 연결 요청을 할 때 이제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다시 여기 본문에 읽어보게 되면은 TCP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클래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서버 소켓은 이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서버 소켓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소켓은 그러면 언제 씁니까? 이 소켓은 통신할 때 씁니다. 통신할 때. 통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객체겠죠?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객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서버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클라이언트가 제일 처음에 연결 요청을 할 때 아까 TCP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연결을 먼저 한다 그랬죠, 그죠? 연결하고 이제 통신 횟선을 고정을 시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 이 연결 요청을 받아서 이제 연결을 수락하는 역할을 합니다. accept는 수락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연결을 이제 수락하고 accept하고 이제 얘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제 소켓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서버 소켓이.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여러분이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연결도 하고 통신도 합니다. 얘를 통해서 연결도 하고 이제 통신도 하는데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서버 소켓이 우선적으로 연결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수락을 해야만이 이제 이 통신 객체 즉 소켓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연결 요청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어제 제가 요 그림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여기에 서버에 그 연결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게 하려고 그러면 연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가 뭐다? 일단 네트워크 어댑터까지 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IP 주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 그림 보면은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켓을 통해서 이제 연결 요청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컴퓨터에 그 네트워크 어댑터까지 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 그림상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IP라고 하는 이제 주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 소켓이 가지고 있는 포트 여기서는 여러분이 5만1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5만1번 프로그램으로 내가 연결 요청을 한다. 그래서 포트 번호까지 여러분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연결 요청을 할 때. 그래서 IP하고 이제 포트 번호를 제공을 해주면 이제 이 서버 소켓이 이제 연결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accept 이제 수락을 하면 연결 수락을 하면은 이제 얘가 통신용 객체 소켓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왜 그 입출력 스트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서버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 요청을 해서 accept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느냐 이제 그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TCP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이제 TCP 서버에서 여러분이 생성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서버 소켓 객체예요. 얘를 먼저 생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할 때는 이제 포트 번호를 하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포트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요 위에 두 가지 범위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연습할 때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포트 번호 하나를 정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번호가 몇 번? 여기 쓰는 5만 1번이다. 그래서 5만 1번 포트를 사용하는 이제 서버 소켓 객체를 자,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포트 번호를 생성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제공을 해서 이 서버 소켓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서버 소켓을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인드 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 번호와 엮어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이 이 IP 주소는 그 네트워크 어댑터별로 할당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PC에 네트워크 어댑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각각 IP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PC에 이제 두 개 이상의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내 PC에 지금 두 개의 어댑터가 있는데 내가 특정 어댑터를 통해서 내가 연결 요청을 받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떠한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 요청을 하더라도 다 연결을 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특정 IP에 대해서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만 연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내가 연결 수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이 inet socket address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그 IP 주소, 이때 IP 주소는 바로 자신의 PC의 IP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소켓이 생성되는 이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 이 PC의 IP 주소. 여기 하나 더 그려 볼까요? 자, 이게 그 서버 PC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네트워크 어댑터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네트워크 어댑터가 A도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IP 주소가 있고 여기도 IP 주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하게 되면 즉 포트 번호만 이제 줬을 경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A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P를 통해서 연결 요청도 할 수 있고 이 IP를 통해서도 연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만들 때 나는 요 IP로 연결 요청을 한 것만 내가 연결 수락을 하겠다. 요 IP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연결 수락을 안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요거에 대한 IP 주소를 이제 여기다 넣고 그래서 포트 번호는 당연히 제공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inet socket address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bind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포트 번호는 자, 이 서버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트 번호는 이제 서버당 하나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포트 번호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여러분이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포트가 즉 이 5만 1이라고 하는 이 포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이라면 바인드 익셉션 그래서 이제 이 포트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인드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행하다 보면은 바인드 익셉션 이런 게 나오면 아
지금 내가 이전에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50,001번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더니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고 새로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클립스에서는 실행하는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포트 번호 50,001번을 쓰고 있는데 내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50,001번을 또 할당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런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전에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고 이제 새로 실행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서버 소켓이 성공적으로 이제 생성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실행을 해서 예외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아까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accept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accept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ccept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블로킹 상태가 됩니다. 이런 블로킹을 다른 말로 일시정지가 된다고 그래요. 일시정지. 블로킹을 다른 말로 대기 또는 일시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ccept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야만이 이제 얘가 연결 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얘가 대기 상태가 됩니다. 블로킹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ccept는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하기 전까지는 블로킹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로킹이란 실행을 멈춘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언제 다시 실행 상태로 가느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 상태가 다시 되고 얘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연결 수락을 해야 되겠죠. 메소드 이름 자체가 이제 연결 수락이잖아요. 그래서 연결 수락을 하고 나서 얘는 무엇을 리턴하느냐?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 소켓이라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 코드 보세요. 그래서 서버 소켓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버 소켓을 통해서 accept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 메소드는 바로 실행하고 나서 리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블로킹이 된다. 대기 상태가 된다.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얘가 대기에서 풀려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켓을 리턴을 하느냐? 바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 그때 얘가 수락을 하고 통신용 소켓을 만들어서 리턴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소켓을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소켓 안에는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면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이 PC의 IP 주소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 어제 제가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는 포트 번호를 지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체제가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포트 번호를 제공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이 PC의 IP 주소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면 이제 accept가 얘를 만들 때 바로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를 얘 안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IP 주소라든지 또는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 나와요. 그래서 이 리턴된 소켓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즉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소켓에 get remote socket address 그러니까 원격
소켓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격 맞죠? 그래서 이 원격 소켓에 대한 주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in의 소켓 어드레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소켓을 통해서 get remote socket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in의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강제 타입 변환한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이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포트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 호스트 네임은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accept 하고 나서 리턴되는 이 소켓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이 코드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 이 통신하는 방법은 뒤에 나와요. 그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포트 번호를 이제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서버를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 서버를 종료하고 싶다. 사실 서버는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24시간 이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처럼 이제 종료를 잘 안 시키죠. 만약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뭔가 기능을 수정하고 또는 기능을 추가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서버를 종료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그때야 이제 여러분이 서버를 이제 종료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유 없이 종료를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만약에 종료를 해야 한다면 이제 이 서버 소켓에 이제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포트 번호도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포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클로즈 하게 되면 이 포트 번호도 해제되고 얘가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도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CP 서버를 여러분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서버 소켓 객체를 만들고 나서 포트하고 바인딩을 해주고요. 바인딩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ccept라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을 해야만이 연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결을 수락하게 되면은 소켓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포트 번호, 얘가 사용하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클로즈를 할 수 있다. 클로즈 하면은 이 포트 번호는 해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저하고 같이 하면서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SRC 여기에서 new package. 자, 챕터 19. 자, 섹션 03. exam 01. 자, 여기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서버 example. 서버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필드 하나를 여러분이 선언할게요. private static 서버 소켓. 서버 소켓. 그래서 지금 내가 서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할 건데 이제 생성된 것을 필드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이거 왜 스태틱으로 내가 선언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이 메인에서 바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안 붙으면 여러분이 이 객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 없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붙였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여기 널로 초기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필드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죠. 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컨트롤 시프트 O. 자, 이와 같이 이제 임포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메시지를 하나 출력을 해 줍시다. 자, system.out.println 자, 서버를 종료하려면 q 또는 q를 입력하고 그래서 엔터 키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자,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선을 자, 하나 더 넣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할 거예요. 자, public static void start server. 그래서 이제 서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여기서 여러분이 호출을 하려고 해요. 자, 이번엔 주석을 좀 달아줄게요. 자, TCP 자, 서버 시작. 그래서 start server. 그래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TCP 서버가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밑에는 자, 키보드 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자, 여러분이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우리 스캐너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스캐너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스캐너, new 스캐너. 자, system.in. 자, while true. 자, 무한 루프 도는 거죠? 자, string key. 자, scanner.next line. 자,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까지 입력된 내용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죠? if key.to lowercase 여러분 to lowercase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뭐죠?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equals q 그래서 대문자를 입력을 하든 소문자를 입력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소문자로 바꾸어서 이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하게 되면은 이런 while문 빠져나가는 거 맞습니까? 더 이상 스캐너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클로즈 해줄게요.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예제들은 다 뭐예요? 그냥 시작하게 되면 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VM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스캐너도 다 클로즈가 되거든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그 안에서 사용했던 스캐너를 클로즈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입출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객체들이 있죠. 그러면 안 쓰면 뭐야? 클로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는 이제 TCP, 자, 서버 종료. 시작을 했으면은 여러분이 종료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stop 서버. 그러면 stop 서버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 있어야 되겠죠. public static void stop server. 자, 저장하시고 여러분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프로그램이 뭐예요? 실행 중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블로킹 되어 있습니까?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일시 정지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를 입력을 해야만이 얘가 이제 대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엉뚱한 거 입력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이가 Q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while문이 돌아가는 거지, 그지? 종료가 안 돼요. 여러분이 Q를 입력을 하고 엔터 해야만이 얘가 비로소 끝나죠, 그죠? 자, 일단 요거 돌아가는 거 일단 확인을 일단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키보드에서 입력받아서 이 서버를 종료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요청을 수락하는 작업을 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작업이 지금 두 개예요. 키보드에서 Q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서버를 종료하는 작업이 하나, 이제 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수락하는 작업 하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요? 두 작업을 동시에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멀티스레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버를 시작하는 작업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메인에서 한다고 본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작업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작업 스레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스레드, 뉴 스레드. 자, 요거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 스레드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뭐를 재정의해요? 자, 런을 재정의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우리가 작업의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작성을 했다 치고 이제 스레드 시작은 어떻게 하죠? 스레드.start.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안에 있는 코드를 이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서버, 자, 소켓 생성 및 자, 포트 바인딩을 이제 할 건데 아까 우리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포트 바인딩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자, 이 객체를 우리가 저장할 필드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equal new server socket 이렇게 주고 5만 1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 IO exception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합시다. try catch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래서 이 주석은 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자, 여기는 자, system.out.println 서버 플러스 e.get message. 그래서 에러 내용이 뭔지, 예외 내용이 뭔지 한번 출력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스타트 서버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호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스레드는 요거를 쭉 실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블로킹 되니까 아마 여기서 대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맞습니까?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까? 방해벽에서 이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 5만 1번 포트를 지금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방화벽에서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외부에서 5만 1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차단을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액세스 허용이라고 눌러주세요. 이거 안 하면 통신 안 됩니다. 허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예외도 지금 발생이 안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실행시켜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 대신에 자, toString이라고 바꿔보세요. 이미 이전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바인드 익셉션이 나왔어요. 이거 언제 이 예외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포트 번호가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 중인데 똑같은 포트 번호를 이용을 해서 너가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포트 번호를 딴 걸 쓰면 되죠. 뭐 자꾸 딴 거를 쓰면 안 되고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자, 이 빨간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자, 이전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중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까지 우리가 지금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자, 서버 시작됨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출력을 안 하니까 서버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출력을 하나 시켜줬어요. 자, 저장하고 여러분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여기에 서버 시작됨 이렇게 나옵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자, 종료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무한 루프를 돌게끔 합니다. 자, 서버 소켓의 가장 큰 역할이 무슨 역할?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면 연결을 수락하는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ccep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연결 수락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락이 되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턴 값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데 왜 여기에 무한 루프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적으로 이 서버 소켓은 연결 요청 들어오면 수락해주고 연결 요청 들어오면 수락해주고 계속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한 루프를 작성하는 이유가 여러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자, 역/n 놓고 대행하는 거죠. 대행을 해서 그래서 서버 연결 요청을 기다림. 자, 다시 역/n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 요청. 연결 수락인가요? 연결 수락. 연결 수락. 그래서 소켓은 서버 socket.accept. 자, 여러분 accept가 실행되면 곧바로 소켓을 리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블로킹, 대기, 일시 정지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언제 풀립니까?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 즉 연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뜻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O. 자, 그러면 이제 요 accept가 얘를 리턴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들어왔고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켓이 여러분 아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 소켓 객체가 리턴되어져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했느냐.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또 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출력 한번 해보자. 연결된 클라이언트 정보 얻기. 그래서 소켓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get remote socket address. 자,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뭡니까? socket address 이겁니다. 요 뒤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게 이 콜론 뒤에 있는 게 리턴 타입이에요. 그래서 socket address라고 하는 객체 타입으로 리턴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을 때는 socket address로 받지 말고 inet 자, socket address라고 하는 타입으로 받습니다. ISA.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된다? 자, 강제 타입 변환해서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걸로 받느냐? 소켓을 통해서 얻은 IP 주소기 때문에 이게 소켓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소드가 실제로 리턴하는 객체는 바로 이 객체예요. 그래서 이걸로 타입 변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 IP는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get host name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포트 번호도 얻을 수 있죠. get port 이렇게 하면 포트 번호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는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트 번호를 굳이 알아내어서 뭐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 웹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때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P 보고 알 수 있습니다. IP가 뭐인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다. IP가 뭐인 거는 저기 유럽에서 들어온 거다. 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안상 문제가 생기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거 추적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IP 정보를 이제 서버 쪽에서 대부분 다 저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이나 뭐 여러분이 쿠팡 같은데 물건 주문하죠. 여러분 집에 IP 주소가 다 쿠팡이나 네이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엄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추적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IP를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출력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system.out.println 자, 서버 플러스 자, 여기는 한 칸 띄워주세요. 한 칸 띄워주고 자, 클라이언트 IP를 출력을 해주고 연결 요청을 수락한 됐습니까? 자, 저장하고 자, 여러분이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자, 여러분이 브라우저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클라이언트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브라우저가 이제 클라이언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가 IP 주소를 한번 넣어 보세요. 192.168.0.10. 요 IP 주소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 이렇게 하게 되면은 IPv4 주소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자, 콜론을 찍고 이 뒤에 연결 포트 번호를 작성해 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서버 소켓이 가지고 있는 포트 번호가 몇 번? 50,001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하고 있는 50,001번의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자. 그런 뜻에서 50,001이라고 넣어줍니다. 엔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이 성공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엔터 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IP 주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컴퓨터 이름이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로컬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서 서로 상대방 그 PC에 여러분이 연결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세요. 이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상대방의 IP 주소를 넣고 엔터 쳐보세요. IP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IP 주소가 안 나옵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가 호스트 네임이라고 주지 말고 호스트 스트링이라고 주고 한번 해보세요. 아까 호스트 네임 하니까 컴퓨터 이름이 여러분이 출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호스트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실행해 보세요. 자, 중지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주고 엔터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IP 주소가 출력이 됩니까? 그래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면 IP가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호스트 네임이 계속 출력이 되면 이제 호스트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실행을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IP 주소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조치를 한번 해 보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이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실행시킬 때 방화벽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이얼로그 하나 떴었죠. 그죠? 근데 그 다이얼로그를 무심코 여러분이 그 취소를 눌러서 닫았다. 뭐 경고가 만약에 안 뜰 수도 있죠. 그럼 아예 그 다이얼로그 창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50,001번 포트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을 눌러서 자, 여기다가 방화벽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상태 확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요 밑에 보면 방화벽 설정 및 해제도 있긴 있는데 일단 방화벽 상태 확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고급 설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새 규칙이라고 하는 자 메뉴를 클릭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포트를 선택을 하세요. 자 다음 자 지금 우리가 TCP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포트니까 TCP를 선택하는 게 맞고 자 특정 로컬 포트 여기다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몇 번? 그래서 5만1이라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자 연결 허용 다음 자, 디폴트로 다 놔두시고 다음 여기는 5만1번 포트 해제 자 마침 자 그럼 요거 하나 추가됩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오픈JDK로 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앞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삭제를 해 주세요. 왜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느냐. 예전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분명히 방화벽과 관련된 다이얼로그가 떴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오픈JDK가 빨갛게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실행하는 이 이클립스에서 실행하는 것도 다 오픈JDK에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픈JDK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차단을 시킵니다. 이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차단이 되어 있다면 오픈JDK를 이제 차단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삭제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연습을 할 때 뭐 다이얼로그가 떠서 뭐 방화벽에서 뭐 이렇게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액세스 허용이라고 눌러야 됩니다. 그걸 취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을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오픈JDK 요거를 여러분이 삭제를 했다면 대부분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PC에 바이러스 프로그램 뭔가를 설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맥 IP라든지 뭐 다른 이제 백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또 방화벽을 차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치 방법은 그 백신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백신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가서 5만1번을 포트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PC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상대방 IP로 여러분이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 PC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IP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IP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없어요. 방화벽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컬에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화벽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책으로 학습을 할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 개인 PC에서 지금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방화벽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이제 PC하고 통신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이런 방화벽 설정 부분을 잘 여러분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저 우리가 요거 수정하고 쉴게요. 자, 우리가 연결까지 성공이 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여기서 지을게요. 자, 연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순서인데 데이터 주고받는 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연결을 하지 않고 끊겠다. 그래서 연결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자.
연결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고 봅시다. 연결 끊기. 그래서 아까 교재에서는 자, 그 이야기는 안 나왔죠. 자, 이 소켓을 얻고 나서 이 소켓을 다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클로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없었죠. 그죠? 대신에 이제 서버 소켓 자체를 여러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서버 소켓을 클로즈 해라라고 하는 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서버 자체를 종료할 때죠. 근데 이 소켓 자체를 종료하는 거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뒷줄에서 나와요. 뒷줄에서 나오는데 이제 소켓을 클로즈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을 내가 닫겠다라는 거죠. 얘를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신이 끊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닫아도 되고 얘를 닫아도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이 클라이언트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닫음으로 해서 통신을 이제 끊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소켓 자 여기서 얻은 소켓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close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여러분이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렇게 해주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이거 출력하고 나서 바로 클로즈를 하니까 이게 출력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러분 걸로 하세요. 192.168.0.10 이건 제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여러분이 이거 클릭하니까 여기서 뱅글뱅글뱅글 돌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클로즈를 해주니까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게 없어졌어요. 클로즈는 연결을 끊는다는 거니까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멈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지금 스타트 서버 지금 메소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스타트 서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렸다가 연결이 들어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얻고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연결을 끊었죠. 그러면 다시 뭐예요 또? 다시 accept를 다시 실행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되면 다시 올라가서 accept를 또 하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또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키보드로 우리가 무엇을 입력했을 때 Q를 입력했을 때는 서버를 멈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멈춰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서버 소켓을 닫고 자, 포트 언바인딩을 해주자. 그래서 아까 교재에서 여러분 서버 소켓을 닫을 때 여러분 뭐를 호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클로즈를 호출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클로즈를 여러분이 호출해 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습니까? 예외 처리를 해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surround with try catch. 그래서 이제 클로즈 할 때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요거는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try catch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클로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버 소켓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accept에서 대기되어 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살아있어야 뭐 기다리지. 얘가 클로즈에서 종료가 돼버리는데 accept가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예외가 발생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여러분이 자, 요 상태에서 Q 입력해 보세요.
자, Q라고 입력하니까 얘가 하나 출력이 됩니까? 그럼 얘는 왜 출력이 된 겁니까? 요 코드상에서. 이것 때문에 출력된 거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IO exception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여기에서. 알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여기 뭐 넣으면 됩니까? 이 점 print stack trace라고 넣어보면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예외가 발생되었는지 추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 시작을 해서 자, Q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줄에서 몇 라인에서 지금 여러분이 작성한 클래스 이름이 요거죠. 49라인이지, 그지? 그럼 49라인이 어디예요? 여기 맞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이 자, 서버 소켓을 클로즈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던 놈이 중지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 이름이 뭐다? 소켓 익셉션이죠. 근데 소켓 익셉션이 발생했는데 얘가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 이 소켓 익셉션은 누구의 자식 익셉션? IO 익셉션의 자식 익셉션이니까 그러니까 소켓 익셉션도 IO 익셉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IO 대신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요 자리에 요게 안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다? get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책에서는 여기 get host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이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 이름이 출력이 되는데 알 수 없으면 IP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IP로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host string 이렇게 주고 여러분이 출력을 하게 되면 IP가 출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제를 한 목적이 뭡니까? 이 예제를 한 목적. 그러니까 이제 서버 소켓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 소켓을 생성하는 방법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accept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소켓을 넣는다. 얘가 이제 통신용 소켓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 하고 자, 서버 소켓을 클로즈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서버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종료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한다? 소켓 익셉션, IO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TCP 클라이언트를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보죠. 자,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소켓 객체를 통해서 연결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통신도 같이 해요. 그래서 서버는 여러분이 서버 소켓에서 연결 수락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이거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소켓을 가지고 연결 요청도 하면서 이제 통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하려면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생성자의 매개값. 자, 요 코드 보세요. 그래서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이제 서버의 IP 주소 그리고 이제 연결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 서버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게 곧 연결 요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생성과 동시에 연결 요청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IP와 포트 번호를 주고 여러분이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서버 IP에 이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연결 요청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IP 주소 몰라.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대신에 이제 서버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이름을 DNS에다가 여러분이 물어서 IP 주소를 얻은 다음에 그 IP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자리에 원래 아까는 그냥 IP라고 하는 문자 열과 이제 포트 번호 이렇게 정수를 줬는데 이제 여기다가 도메인 이름,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의 도메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 넣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 넣어주면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로 연결을 합니까? DNS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도메인 이름에 해당이 되는 IP를 검색을 해요. 네, 검색을 해서 이제 IP를 얻게 되면 이제 그 IP로 이제 연결을 해서 5만 1번을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연결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자, 성공이 되면 여러분이 소켓이라는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여기 IP에 해당이 되는 PC가 없거나 요 도메인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PC가 없거나 또는 이 포트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죠. 이 포트에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요 소켓이라고 하는 이 객체 생성할 때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실습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소켓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 때 연결 요청을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소켓을 만들고 나서 이제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죠. 소켓을 만들고 나서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요와 똑같은 여러분이 자,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결 요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성을 할 때 연결 요청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커넥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 unknown host exception. 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IP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여기에 도메인 이름이 잘못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IO exception도 발생을 해요. 이제 그 IO exception이 발생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포트 번호가 좀 잘못되었을 때, 얘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 실제로 이 IP에 여러분이 이 포트에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 IO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할 때 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 IP가 잘못되었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이 도메인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죠. 또 하나는 이 포트 번호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래서 IP나 포트 번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도메인 이름이 없을 때는 요거,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잘못 작성됐을 때는 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성공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통신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주고받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뭐 연결을 하고 싶지 않다. 연결을 끊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양쪽 소켓 어디서든 클로즈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상에서 자, 이 소켓 둘 중 하나에서 여러분이 클로즈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이제 연결이 끊깁니다.
그래서 socket.close. 이건 꼭 클라이언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버 쪽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연결되고 나서 연결 수락이 되고 나서 이 소켓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냈죠.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클로즈 했죠. 그죠? 연결을 이제 끊겠다는 얘기. 서버 쪽에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을 끊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클로즈를 했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서버 이그젠플 작성했던 같은 패키지에서 여러분 클래스 하나 만들고 자 클라이언트 이그젠플이라고 자, 이름을 주시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소켓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소켓 객체를 이제 만들어 줍시다. 자 소켓 객체를 만들 때 여러분이 연결 요청을 바로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IP와 포트 번호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P는 여러분이 이제 문자 열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PC에서 실행하는 서버 프로그램에 연결할 때는 뭐 구체적인 IP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의 PC에 내가 연결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PC의 IP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로컬 호스트로 하시고요. 이게 성공이 되면 이제 이런 IP를 상대방 IP를 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지금은 로컬 호스트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서버 이그젠플에서 5만 1번 포트 사용하고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5만 1이라고 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뭐라고 뜹니까? IO exception이 발생한다 이렇게 뜨지, 그죠? 자, 여기서 try catch. 근데 이것만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도메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포트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얘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할 동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주세요.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거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는 그냥 toString 이렇게 해서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또는 도메인 표기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IP 또는 포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책에서는 그냥 포트 번호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IP가 없는 경우도 이제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저장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서버를 시작시키지 마세요. 이 서버를 시작시키지 말고 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 닫고요. 자, 클라이언트 이그젠플을 실행시켜 보세요. 얘를 실행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예외가 발생합니까? 커넥트 익셉션이 발생하죠. 여기에서 출력된 내용일까요? 여기에서 출력된 내용일까요? 좀 애매하다, 그지? 예, 그래서 여기는 IO exception.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 붙여주고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보세요. 얘가 발생하죠? 얘가 출력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여러분 로컬 호스트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지금 5만 1번에서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얘가 문제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서버 이거잼플을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5만 1번에서 서버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 클라이언트 이거잼플을 자, 실행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클라이언트 이거잼플은 지금 이제 이 콘솔에 출력이 안 되죠. 왜 출력이 안 되냐면 지금 내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켰죠. 그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이 콘솔은 서버 이거잼플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클라이언트 이거잼플이 출력하는 콘솔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보면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서버 이거잼플이 사용하는 콘솔, 하나는 클라이언트 이거잼플이 사용하는 콘솔. 두 개 있죠,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서버 이거잼플에서 사용하는 콘솔만 나와요. 왜냐하면 요거를 출력을 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버 이거잼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 출력하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자, 터미네이트 된, 종료된 이거를 누르면 얘가 바로 클라이언트 이거잼플, 콘솔이에요. 여기다 이거 넣어보세요. system.out.println 클라이언트 연결 성공. 자, 그 다음에 자, socket.close 카피해서 자, 여기는 연결 끊어. 자, 저장을 해보세요. 자, 클라이언트 이거잼플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서버 측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했다라는 정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터미네이트 된 클라이언트 이거잼플 콘솔을 열어보면 자, 얘가 출력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서버 측 프로그램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836페이지. 자, 입출력 스트림으로 데이터 주고받기. 자,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자, 연결하고 나서 이제 뭘 할 것인가 이제 이거죠. 결국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요청된 내용을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주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청하는 행위도 여러분이 데이터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청 내용을 처리하면 당연히 이제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다시 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받고 보내는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방법을 알아보자.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 18장에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제 그 뒤에 코드는 똑같다. 18장하고. 왜 18장에서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 읽을 때는 리드 메소드 쓴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라이트 메소드 썼었죠. 근데 그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보조 스트링 같은 거 달아서 썼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본문 한번 보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제 서버가 연결 수락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양쪽의 소켓 객체로부터 각각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켓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이 자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인풋 스트림을 얻으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얻으면 돼요. 이 소켓이 제공을 해줘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소켓이 서버 쪽 소켓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측의 소켓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와 같이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는 게터,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내는 게터가 있어요. 그럼 얻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받고 보내고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직접 여러분이 사용해도 됩니다. 얘를 직접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요거는 직접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출력을 이제 하는 코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좀 편리하게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문자 열이죠. 그러면 내가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서 이와 같이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서 내가 라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데이터는 바이트 타입 배열이죠. 바이트나 바이트 타입 배열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 문자 열이란 말이지. 그럼 이 문자 열을 뭐로 바꿔야 돼? 바이트 배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UTF-8 문자 셋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이제 인코딩된 이제 바이트 배열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라이트 메소드에 매개값으로 넣어주면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플러시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달게 되면 여러분이 이 보조 스트림은 어떤 편리함이 있죠? 그래서 기본값 및 그다음에 문자열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write UTF 지금 UTF-8로 인코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나 아니면 write UTF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str이라고 하는 타입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바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코딩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코딩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성능상의 이유보다는 이제 편리함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조 스트림을 이제 달아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대예요.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직접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보조 스트림을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약에 읽을 경우에는 자, 읽을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아요. 뭐 요 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1KB 정도의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열을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우리 리드 하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리드는 매개 값으로 받은 이 배열에다가 읽은 바이트를 저장을 합니다. 얘는 뭘 리턴한다고 그랬나요? 실제로 읽은 바이트를 리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바이트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스트링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배열 주고 근데 이 배열 전체가 다 읽은 여러분이 바이트는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읽은 게 100바이트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num이 1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0,100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개만 여러분이 자 바이트를 갖다가 문자열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바이트 배열 안에 있는 인코딩 할 때 사용한 문자 셋을 여러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링으로 복원을 이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UTF-8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UTF-8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드라는 메소드를 그냥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그 스트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것처럼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을 내가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는 보조 스트림을 달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바로 리드 UTF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와 똑같은 여러분이 효과가 나요. 그래서 문자열을 UTF-8 디코딩해서 여러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바이트 여기에 들어온 거 결국 바이트죠. 바이트의 내용을 읽어서 이제 UTF-8 문자 셋으로 디코딩한 이제 문자열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코드 양만 봐도 여러분 여기는 4줄이고 이거는 2줄이죠. 뭐 훨씬 코드 양도 적어요. 가독성도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우리가 해보자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자, 요 예제는 여러분이 에코 프로그램인데요. 에코가 뭡니까? 메아리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내한테 오는 거예요. 일단 에코 서버가 항상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코 서버는 계속 실행하고 있는 놈이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보통 에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예제 있죠. 그 연결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해서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New 패키지. 자, example 2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서버 example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요 이름을 에코 서버로 바꿀게요. 그래서 리팩트, 리네임, 에코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example도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리팩트, 리네임해서 에코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저처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서버는 오른쪽에 클라이언트는 왼쪽에 자, 이런 식으로 열어놨고 자, 같이 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한쪽은 아웃풋 스트림, 한쪽은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작성하면은 여기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야 되고 반대로 이쪽에서 여러분이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내는 거는 이쪽에서는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왔다 하면서 코드를 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부터 한번 확인하고 자, 오겠습니다. 자, 83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메인 메소드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 서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Q가 입력이 되면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탑 서버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똑같고 이전 예제에서 똑같고요. 자, 스타트 서버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똑같으냐면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지금 이 여러분 주석 구분선 있죠? 그래서 요 위에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서 자, 수락함 여기죠. 수락함 여기서부터 자, 요까지가 이제 새로 이제 코드가 입력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 하기 전에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도 자, 여러분이 연결이 성공되고 나서 클로즈 전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교재 보시면 이제 지금 839페이지에 있는 거는 서버부터 먼저 작성해 보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점선 부분 지금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직접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고 리드에서 읽는 거죠.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내고 라이트에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리드부터 먼저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에코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분이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에코 서버 쪽에서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 이제 받아서 그대로 다시 아웃풋 스트림 통해서 보내고 에코 클라이언트는 인풋 스트림으로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요거부터 코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준다. 그럼 내가 받는 거부터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걸 그대로 여기로 보내주는 요 부분부터 작성해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서버 쪽이에요. 그래서 소켓을 통해서 get input stream을 일단 얻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를 읽는다는 겁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낸 것을 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read 했어요. read. 읽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read에 4개 값으로 이제 배열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총 몇 바이트를 읽었느냐를 이제 리턴을 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받은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이 문자열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코드를 사용했죠. 자, 그럼 요거는 데이터를 받는 코드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는 이제 요거겠죠. 그래서 이 받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이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내가 얻고 나서 라이트를 하는 거죠. 자, 이 라이트는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바이트 배열로 이제 만들어 주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시하고 이렇게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서버 쪽이에요.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는데 자, 소켓을 통해서 여러분이 get input stream 자, 이렇게 얻어낸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받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is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는 코드가 뭐다? 자, read라는 메소드잖아요. 근데 이 read 메소드는 자, 우리가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4개 변수가 없으면 뭐예요? 1바이트를 넣은 거죠.
바이트 배열을 받게 되면 최대 바이트 길이만큼 읽고 최대라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만큼 안 읽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여기에다가 바이트 배열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트 배열은, 자, 이 길이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1KB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길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 실제 읽은 바이트는 여기다 저장이 되고, 읽은 바이트 수가 리턴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문자열로 복원을 하면, 그래서 바이트 배열에서 0 인덱스부터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만큼, 자, 문자열로 복원하라인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혀지는 바이트는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 된 거냐? 그래서 UTF-8로 인코딩 된 걸로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UTF-8이다. 그래서 UTF-8로 해석을 해서 이제 문자열로 복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게 에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데이터 보내기. 자 데이터를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socket.get output stream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os.write 자 보낼 때는 우리 write 메소드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매개 값으로 여러분이 뭘 줄 수 있다? 바이트 배열 줄 수 있다.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 얻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바이트는 요 위에서 여러분이 이미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변수 선언하지는 말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봅시다. 자, message.get bytes.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UTF-8로 인코딩을 해서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바이트 배열을 얻었으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보내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write를 쓰고 나면은 뭐 호출해야 된다? 플러시 호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걸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받은 데이터를 다시 보냄 이렇게 주고 그럼 받은 데이터가 뭔데?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출력을 시켜주자.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요. 자, 클라이언트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1페이지 보세요. 자 841페이지에 지금 19라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나는 자바가 좋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이 문자열을 받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보낸 걸 내가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내보는 거죠. 보낼 때는 어떤 스트림을 사용한다? 아웃풋 스트림. 아 이거 문자니까 나는 write 쓰면 안 됩니까? write를 쓰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소켓으로부터 얻는 거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밖에 못 얻습니다. 알겠습니까? 리드 라이트를 직접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쓰고 싶다면 뭐 달면 돼요? 보조 스트림 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조 스트림을 안 달고 그냥 요거 자체로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낸다? 그럼 뭐예요? write죠? 출력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바이트 배열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을 뭐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바꿔야 되죠. 그죠? 네, 그거를 여기다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다시 내한테 보내주는 것을 내가 읽고 싶다.
그럼 뭐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 여러분이 요 리드라고 하는 메소드로 이제 읽는데 요 자리에 바이트 배열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자 바이트 배열 1024 길이를 생성을 하는 거죠. 1024는 내가 정한 거예요, 그냥. 꼭 1024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 리드는 이제 읽은 바이트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실제로 읽은 수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읽은 바이트를 가지고 문자열로 디코딩을 이제 하는 코드가 여기 나오죠. 내가 이 배열에서 0 인덱스에서 읽은 수만큼만 내가 문자열로 변환하겠다. 근데 이 바이트 배열 안에 있는 이제 인코딩 문자 셋은 UTF-8이야. 그러니까 UTF-8로 해석해서 디코딩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보낸 나는 자바가 좋아.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서버로 보낸 내용이 서버에서 다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봅시다. 일단 데이터가 나는 자바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보내기. 그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스트림이 필요해요?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데 누구로부터 얻는다? 소켓으로부터 get output 스트림을 얻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력할 때 쓰는 메소드가 뭐죠? write 메소드 쓰잖아요. 근데 이 write 메소드에 들어오는 게 바이트 배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을 어떻게 얻느냐? 자, 문자열로부터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을 얻을 때는 get bytes 쓴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UTF-8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을 얻자.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면 전체 내용이 출력되겠죠? os.flush 자, 출력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자, 여기는 데이터 보냄. 그래서 보낸 데이터는 send message야. 그래서 나는 자바가 좋아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돌아오는 데이터를 받아야죠. 그래서 데이터 받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서버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데이터를 보내니까 서버는 뭐예요? 데이터를 받죠. 또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는 또 받아야 되죠. 자,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스트림을 얻어내야 돼요? 자, 누구로부터 얻어요? socket.get input string. 자, 읽을 때는 is.read 이렇게 하고 읽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바이트 배열을 생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여기서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는 그냥 변수는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그래서 new byte에서 길이 1024 배열을 생성하자.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이트를 넣어주면 이제 이 read 메소드가 읽은 실제 바이트는 여기다 저장이 되고 얘는 뭘 리턴해요? 읽은 바이트 수. 그래서 read 바이트 count라고 자,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여러분이 복원을 한번 해봅시다. receive message. 자, new string. 바이트 배열에서 다가 아니라 0 인덱스에서 몇 개까지? read 바이트 count까지. 자, 여러분이 디코딩 할 때 쓰는 문자 셋은 UTF-8이다라고. 자, 요거 복사하세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요거는 데이터 보냄이 아니라 뭡니까? 받음이 되겠죠. 요거는 send 메시지가 아니라 receive 메시지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래. 그냥 한 번 그냥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받으면 그걸로 연결을 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쪽에서도 여러분이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내고 나서 막바로 클로즈 하고 있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한 번 데이터 보내고 결과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연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채팅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보낸 거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도 받게끔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클로즈가 되지 않고 나는 계속 다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내가 데이터를 받았다면 그 즉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일단 서버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서버가 있어야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코 서버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시작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자, 나옵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콘솔부터 한번 보세요. 터미네이티드 된 클라이언트 콘솔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연결 성공 이후에 데이터 보냄. 지금 얘가 출력이 지금 됐죠. 그래서 얘를 보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얘 데이터 받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얘가 출력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서버에서 받은 걸 가지고 문자일로 복원해서 다시 출력을 했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이제 서버로 가보세요. 자, 서버는 여기에서 연결을 요청했으니까 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받았어요. 이걸 다시 보내는 거죠. 이거 다시 보내고 나서 즉시 연결을 끊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버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만 자, 반복해서 실행해 보세요. 서버는 그대로 두고 클라이언트만 여러 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아까 내가 이 부분 설명했었죠. 여러분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직접 이용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보조 스트림을 달면 좀 편리하다. 아까 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출력할 때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자 보조 스트림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예제는 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금방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한다면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을 때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낸다. 요거는 이제 서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반대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보내니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먼저 이용하고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받는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코드 설명은 실습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서버 쪽 보세요. 자,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보조 스트림으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달고 싶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 DIS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할 스트림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자, 요거를 여기 넣을 수도 있지만 요거 자체를 바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 넣으면 자, 요거는 없어지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통해서 이제 문자 열을 읽을 때는 바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바이트 배열로 읽고 뭐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 자, 요것도 다 지우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dis.readutf.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매우 심플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 자리다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DOS는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서 매개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os.writeutf 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받은 메시지 있죠? 그걸 바로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자, 항상 출력하고 나서는 뭐를 호출해야 된다? 플러시 호출해야 된다. 어차피 소켓이 클로즈가 되면 이 소켓을 통해서 얻었던 스트림도 클로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쪽에서 이제 바꿔봅시다. 이쪽에도 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여기다가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조 스트림을 달고 그러면 요거 필요 없죠? 자, DOS write 한 다음에 여기 뭐 주면 된다? send message 막바로 문자 열주면 됩니다. write 뭐예요? UTF죠? 그 다음에 DOS flush 이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받는 거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dis equal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그래서 이렇게 자 보조 스트림 달아주고 그럼 바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문자를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dis.readutf 그러니까 보조 스트림을 다니까 훨씬 코드가 줄어들었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자, 다 저장하고요. 자,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다 지금까지 실행된 프로그램 다 닫고 일단 서버부터 다시 시작을 시키세요. 자, 이게 이제 서버가 시작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실행시켜 보세요. 그래서 서버는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자, terminated 된 에코 클라이언트 콘솔을 열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걸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